제2화 난세의 첫걸음,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삼국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진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건적의 수장 장각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삼형제의 첫 전투, 소설처럼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비는 전장에서 심지어 죽은 척을 했습니다. 셋째, 도구를 채찍질한 사람, 장비가 아니라 유비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화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가장 충격적인 사실, 훗날 천하를 양분할 두 영웅 유비와 조조,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순간이 바로 황건적의 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름 없는 의병장, 한쪽은 떠오르는 관군 장교,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스침.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황건적의 난, 삼국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소설에서는 단순히 나쁜 반란군 정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황건적의 수장장각,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불과 10년 만에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추종자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장각은 단순한 사기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조직가였습니다. 당시 후한 말의 상황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황관무리인 십상시가 황제를 등에 업고 매관매직을 일삼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앞다퉈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사고 그 돈을 백성들에게서 세금으로 쥐어짜냅니다. 거기에 가뭄과 홍수, 역병이 연이어 터집니다.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 장각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평도라는 종교 조직을 만듭니다. 단순한 사입이 종교가 아니에요. 장각은 직접 병든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부적을 태운 물, 이른바 부수로 치료의식을 행합니다. 당시의 의료 혜택이라고는 전혀 없던 민초들에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36개의 방으로 나누고 각 방마다 거거라는 조직 책임자를 둡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국 36개 지부를 갖춘 완벽한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대방 하나에 1만 명 이상, 소방에도 6, 7천 명, 총 신도수가 수십만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10년에 걸쳐 은밀하게, 조정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라디오도 없는 시대에 입에서 입으로만 전파해서 10년 만에 수십만 명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사기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각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거사 날짜를 184년 3월로 잡아놨는데 내부 밀고자가 나옵니다. 마원의라는 인물이 계획을 조정에 고발한 거죠. 졸지의 작전을 앞당겨야 했고 각 지방 거점들이 제대로 호응하지 못한 채 엇박자로 봉기가 시작됩니다. 창천이사, 황천당립, 푸른 하늘 한나라는 이미 죽었다. 노란 하늘이 일어서리라. 노란 두건을 두른 수십만 민중이 들고 일어나는 이 장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썩어빠진 기득권에 맞선 민중의 절규였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황제는 급히 토벌군을 편성합니다. 노식을 북부전선 총사령관으로, 황보순과 주준을 남부전선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관군 기도위로 임명된 젊은 장교 하나가 영천으로 향합니다. 조조,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한편 변방유주 탁현에서는 돗자리 장수 출신의 28세 청년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의병을 규합합니다. 장세평과 소쌍이라는 거상들의 투자로 무기를 장만하고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소설과 정사의 첫 번째 차이가 나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삼형제의 첫 전투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새 영웅이 나타나자마자 황건적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관우의 청룡언월도, 장비의 장팔사모가 적진을 휩쓸고 유비는 쌍검을 휘두르며 진두지휘합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첫째, 관우의 청룡언월도는 삼국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입니다. 관우는 실제로 긴창인 장모를 사용했습니다. 청룡언월도 같은 무기는 훨씬 후대에 등장합니다. 둘째, 삼형제의 첫 전투는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수백 의병 대 황건적 수만 대군, 이 압도적인 숫자 차이 앞에서 삼형제가 택한 전술은 정면 돌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치고 빠지는 기습전이었어요. 노식의 토벌군 휘에서 측면 지원과 소규모 기습을 반복하며 전공을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세만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투 중 유비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죽은 척이었습니다.
배송지 주석에 따르면 유비는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시체들 사이에 쓰러져 죽은 척하여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천하의 유비가 죽은 척을 소설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한 장면이 진짜 전장이 어떤 곳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죽은 척을 제대로 하려면 극도의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머리가 돌아가야 해요. 이건 오히려 유비의 강철 같은 멘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살아남은 유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사람의 전투 스타일 차이도 주목해야 합니다. 관우는 적장을 단기 필마로 노리는 돌격형이었습니다. 적진을 향해 홀로 돌격해 적장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방식. 이게 관우의 실제 전투 스타일이었어요. 장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대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관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장비는 단순한 돌격형 무장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사고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유비는 전체 상황을 보면서 언제 치고 언제 빠질지를 결정하는 두뇌 역할이었고요. 이 삼형제의 역할 분담, 훗날 촉한의 핵심 전력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설의 전투, 영웅이 등장하면 적이 무너진다. 정사의 전투, 영웅도 다치고 죽은 척도 한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이긴다. 어느 쪽이 더 감동적입니까? 저는 정사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영웅보다 쓰러지면서도 일어나는 인간이 더 위대하니까요. 황건적 토벌 총사령관 노식, 이 이름 삼국지 팬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이 유비의 인생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면 유비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노식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습니다. 마용이라는 동안 최고의 대학자 밑에서 수학하고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학자이자 관료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최고 명문대 교수 출신의 장관급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식의 제자 중에 돗자리 장수 출신의 청년 유비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식의 문에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정사 삼국지 유비전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후한시대에 노식 같은 대학자의 문화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스승의 명성이 곧 제자의 신분 보증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돗자리 장수 유비가 어떻게 노식의 문에 들어갔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유비가 어린 나이에 이미 보통이 아닌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식의 문해는 유비 말고도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공손찬,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유비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동문 선배가 등장합니다. 자, 184년 황건적의 난이 터집니다. 조정은 노식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유비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스쳤을까요? 나의 스승이 총사령관이다. 삼형제가 사병을 이끌고 처음 참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공손찬의 군대였습니다. 동문 선배인 공손찬에게 몸을 의탁한 거죠. 그리고 공손찬의 군대는 스승 노식의 토벌군 휘에 있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돗자리 장수 출신의 청년이 스승과 동문 선배라는 인맥을 정확히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전장의 중심부로 진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비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스승 노식이 갑자기 파직을 당합니다. 노식은 황건적의 봉어지인 광종을 포위하고 총공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잡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보낸 환관 좌풍이 시차를 나옵니다. 이 좌풍이 뇌물을 요구합니다. 노식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화가 난 좌풍이 황제에게 노식을 헐뜯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노식이 군대를 보유하고도 싸우지 않는다고요?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결과는 노식은 파직되어 수레에 실려 압송됩니다. 유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스승이 억울하게 끌려가는 장면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구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유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유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정의는 뇌물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훗날 유비가 도구를 채찍질하는 장면, 그 분노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손찬, 삼국지에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백마장군, 원소와 싸우다 진 비운의 인물 정도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184년 시점에서 공손찬은 북방 최강의 기대주였습니다.
그는 북쪽 유목민족인 오한과 선비를 상대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실전 지휘관이었어요. 백마의 기병대를 이끌고 북방 이민족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공손찬 밑에 유비가 있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의탁이 아닙니다. 첫째,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병력과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전공을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황건적 토벌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공을 세워 안희현위라는 관직을 받게 됩니다. 현위, 지금으로 치면 군단위의 치안대장 정도 되는 직책입니다. 돗자리 장수가 관직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팩트체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희에서는 유비가 공손찬의 부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사에서 유비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공손찬 부하 중에서도 낮은 직급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낮은. 공손찬이 동문 선배로서 챙겨주기는 했지만 유비는 어디까지나 변변한 배경도 없는 의병 출신이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현실. 하지만 유비는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삼국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첫 만남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황건적 토벌 전장. 이곳에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관군 기도위 조조 삽십세, 이미 낙양조정에서 이름이 알려진 신진 엘리트 장교. 다른 한쪽은 의병장 유비 입18세, 아무도 모르는 변방 출신의 무명 의병장.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황건적 전장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대화나 깊은 교류는 아닙니다. 같은 전장에서 같은 적을 상대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처음으로 눈에 담는 수준의 만남이었습니다. 조조 입장에서 보면 광운이 고전하는 전장에서 의병 주제에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주는 삼형제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저 의병장은 누구인가? 유비 입장에서는 광군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젊은 장교, 저자가 조조인가? 두 사람은 서로를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조조는 이 황건적 토벌에서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웁니다. 훗날 반동탁 연합군 이후에 수십만의 황건적 잔당을 투항시키고 그중 정예를 골라 청주병이라는 자신만의 핵심 군대를 만듭니다. 이게 훗날 조조 군사력의 핵심이 됩니다. 반면 유비는요, 공손찬 휘하의 말단 부장으로서 조금씩 전공을 쌓으며 안희현위라는 작은 관직 하나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전장.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배경입니다. 조조는 환관의 양손자였지만 그 덕에 중앙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반면 유비는 완전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유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이 30년 후에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황건적 전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두 사람은 훗날 천하를 두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황건적 토벌의 공로로 유비는 안희현위에 임명됩니다. 드디어 관직을 얻었습니다. 돗자리 장수 출신이 나라의 관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정에서 감찰관이 내려옵니다. 도구는 군에서 파견하는 감찰 관리입니다. 지방 현해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찰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도구는 사실상 뇌물 수금 전문가였습니다. 알아서 바치면 좋게 봐주고 안 바치면 트집 잡아서 파직시킨다. 이게 당시의 룰이었습니다. 도구가 안희현에 도착합니다. 유비가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구 유비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당시 예법으로 감찰관이 지방관리의 면담 요청을 무시하는 건 너는 내 상대도 안 된다는 노골적인 무시예요.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참다 못한 장비가 뛰쳐나와 도구를 끌어내서 나무에 묶어 매질합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죠.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정사 삼국지 선주전, 즉 유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구가 유비를 만나주지 않자 유비가 직접 도구가 머무는 숙소로 쳐들어갑니다. 도구를 끌어내어 나무에 묶은 뒤 직접 200대의 채찍을 휘두릅니다. 장비가 아닙니다. 유비 본인이 한 일입니다. 200대, 그냥 홧김에 몇 대 때린 게 아니에요. 200대면 맞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나관중은 왜 이걸 장비의 행동으로 바꿨을까요? 유비를 인의 화신, 덕 있는 군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가장 다혈질인 장비에게 역할을 넘긴 겁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유비는 도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관인을 도구의 목에 걸어주고는 그 자리에서 관직을 때려치우고 떠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해석. 유비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부패한 시스템에 분노해서 행동했다. 두 번째 해석. 유비는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이 작은 현위 자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았고 부패한 도구에게 굴복하는 것이 자신의 명성에 독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 번째 해석. 둘 다였다.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유비는 분명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의 표출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정하게 계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유비의 뒷모습. 이게 패배자의 도주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대를 향한 야심가의 첫 번째 도박일까요? 그리고 이 시기 유비가 다시 찾아간 곳이 바로 공손찬의 휘하였습니다. 더 큰 무대를 위해 더 큰 네트워크가 필요했으니까요. 유비의 표류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더 큰 무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화에서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장각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수십만 조직을 만든 천재적 조직가였습니다. 둘, 삼형제의 첫 전투는 소설처럼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비는 전장에서 죽은 척까지 했습니다. 셋, 유비는 노식의 제자였고 공손찬이라는 동문 선배를 통해 전장의 중심부로 진입했습니다. 넷, 황건적 전장에서 유비와 조조는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한쪽은 떠오르는 관군 장교, 한쪽은 이름 없는 의병장으로. 다섯, 도구를 채찍질한 건 장비가 아니라 유비 본인이었습니다. 다음 화 예고 제3화 동탁 난세의 괴물이 온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